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우리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죠. 자동차를 가게 하는 이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에 못지않게 차가 서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고, 만약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본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달려간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운영 상황을 보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쭉 경제 문제 본연의 분야를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경제 문제하고 물론 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이 있지만 조금 떠나서 벗어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형태에서 한 3가지 제가 보고 느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현재의 정부의 운영,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그 실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저는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연히 기자 출신의 정치기자 분야 기자 출신의 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실권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손에서 벌써 떠났다. 여당에 가 있다. 또는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파, 586, 대깨문 하는 이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국정을 갖다가 결정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 하는 이런 해설을 하는 걸 듣고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씨니까 문재인 씨가 나라를 운영의 주역이고 또 국가의 모든 주요한 국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서 나온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 정부에 과연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어떤 기관 또는 사람이 있는가,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가, 또는 그것을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 정부에 간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컨대 그동안에 이 정부 들어와서 무려 24번이나 장관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동의서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그것으로서 법적으로서는 유효한 임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인 것일까.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청문회 제도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문자 그대로 동의 여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청문회만 하고 말면 그만이지 굳이 동의 절차라는 절차를 왜 두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또 여기에 대한 이 사회, 시민사회의 여론, 이런 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은
뭐 사실 우리가 참 형편없는 나라였던 어떤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래도 500년간 유지한 그런 저력 속에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이 조선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언론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 즉 절대 권한을 가진 왕에게 모든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할 때는 왕에게 충고를 하고 또 왕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탄핵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죠. 소위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뭐 흔히 언론 3사라고 그러고 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언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저는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그 역할과 기능이 참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관원이라는 기관은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사관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 정부의 과장이나 사무관급에 해당될 만한 정 5품, 6품에 이르는 간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임금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면 요새 말로 직무유기예요.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업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절대로 임금이 내 귀에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치거나 좌천시키거나 혹은 지방으로 쫓아내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언론에 무슨 말이라도 해도 좋다. 낮에 술 먹고 댕겨도 나무라지 않는다 할 정도로 자율성을 부여해 줬단 말이죠. 그만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일이다. 이것을 인정을 했던 거죠. 이 제도를 제가 보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제도다. 절대 왕조 국가에서, 절대 왕권 국가에서 임금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업으로 하면서 그 임금으로부터 복록을 받는 그런 제도, 공무원을 둔 제도, 얼마나 현명한 제도이겠습니까? 오늘날 언론, 국회가 하는 기능이라든가 혹은 언론이 하던 기능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가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옛날에 언론 3사가 해야 될 그러한 기능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회는 여당의 일색이 되어버렸고 언론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을 그냥 옹호하고 선전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고유의 정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보다도 정부와 야합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실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저씨 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서 지금 등장해 있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부가 가령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갈등이 예상될 때 그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해서 거기서 오는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능이 이 정부에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때 경제수석을 했는데 그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한보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짓 매일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그렇게 참 패기만만하고 강한 정치인이었지만도 말년에 가서 힘이 떨어진 데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참 궁지로 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세상 만사 다 귀찮다 이렇게 힘을 사기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시작되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하는 경제 수석회의에서 쭉 둘러가면서 보고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은 문종수 씨라고 검사장 출신의 아주 강직한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언론에서나 혹은 시중에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글자 하나 가감하지 않고 요약 정리해 갖고 와서 대통령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 아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심지어 신문도 거진 안 보고 텔레비도 잘 안 듣던 시절이었죠. 참 대통령께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 심지어 옆에 있는 우리들도 듣기가 참 민망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도 가감없이 보고합니다. 차마 대통령 얼굴을 그대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써갖고 와서 고개 푹 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눈을 꼭 감고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넣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시대단 말이죠. 대통령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뭐 대통령 말 입에서 나 다 알아 그만해 하는 소리가 아마까지 나올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은 이것을 하는 것이 자기 임무고 정말 언론과 사회의 여론이 어떻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여론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아시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보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저 이야기라서 안 됐지만 저도 수석 역할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여러 번 지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표를 다시 말하면 신임을 묻는 사표를 몇 차례에 걸쳐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때 추진하던 그 중요한 금융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이것이 다 하기로 그 당시에 야당인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인가요? 민주당과 다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노조의 반대 등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국회에 상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이제 경제부 총리나 경제수석의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로지 김대중 총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김대중 총재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는 정권에 관계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의 필생의 사업이다. 우리 이거 같이 해서 금융개혁을 마치자.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설득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뭐 결국 어떤 이유였는지 이분은 그 말씀을 안 했어요. 나중에 왜 안 했는가 이유를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금융개혁에 관한 주요 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제가 대통령께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제가 경제수석으로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경제수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속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는 이 금융개혁 사업이 강경식 부총리의 사업인 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의 사업입니다. 또 그렇게 야당 김대중 DJ에게 전화 한번 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한 불만을 제가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영삼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분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스스럼치 않고 그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 정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설사 들어서 정책에 반영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더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말을 바꾸면 옛날에 사관원에 해당하는 그런 간관의 역할을 할 그런 기구나 기능이나 사람을 대통령이 근처에 두고 설사 귀에 거슬리더라도 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듣는 것을 제도화하는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가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초래할 결과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깊이 정부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일 먼저 회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말씀 해가지고 대통령이 써가지고 온 걸 읽는 것으로부터 회의를 시작해요. 그것이 공식 회의든 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사실 수석 보좌관 회의는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완전히 비공식 회의였어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이 회의가 언젠가는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써갖고 와서 한참 대통령을 이야기를 다 하고 수석 보좌관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큰 총리와 장관들이 받아 적고 난 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뭔가 잘못되어 있다. 우선 첫째로 위에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 이거같이 위험한 거 없습니다. 제일 위에 사람이 먼저 의견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밑에 사람이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야기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입 다물어라 하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될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된단 말이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참 동안 혼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도대체 그거를 누가 써주느냐. 대통령이 직접 쓴 거라면 남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대통령이 직접 쓴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 직접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쓴 거라면 굳이 그렇게 적어와서 읽어야 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저 제목 정도 메모해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읽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군가 써주는 걸 대통령이 읽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읽는 것이다. 도대체 그걸 써준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비서관이냐? 아니면은 청와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걸 갖다가 총리와 장관, 경우에 따른 수석들이 열심히 지금 받아 적고 있단 말이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회의를 해야 됩니까? 회의란 것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 정해진 결론에 따른 요식행위 심지어 청와대 내부 회의가 돼야 될 수석 보좌관 회의까지 이런 형태의 회의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언제부터 도대체 이런 식의 회의를 하게 됐나. 정부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정부 있을 때까지는 그런 일은 최소한도 없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끝으로 해서 정부 바깥에서 쭉 주로 있다가 마지막에 2015년 무역협회 회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3대 경제단체장의 한 사람이 되니까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만 거진 빠짐없이 민간과 같이 만나는 모임에서는 경제단체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걸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회의가 시작되면 저 대통령이 말씀 대통령이 한동안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쭉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회의 내용도 다 짜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런 회의가 왜 필요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뭐 보여주기 위한 회의인가, 아니면 이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이나 뭘 얻기 위한 회의인가 하는 회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회의를 하는 때 쭉 수석들이 둘러가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다 듣고 나서 한두 마디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오늘 회의만 끝냅시다. 너무 싱겁다 하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차관보가 되어가지고 조순 당시 좀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 부총리를 모시고 이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차관보 된 지 얼마 안 돼서 노태우 대통령이 과천에 경제개혁원 청사에 나와가지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 정부의 관계 강요와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과 좌담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로 됐어요. 이 포맷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지고 부총리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청와대 비서관들 수석들도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이렇게 건의했어요. 이거 각본 사전 짜지 맙시다. 그냥 큰 제목, 중간 제목, 제목 정도만 딱 토론의 제목 정도만 정하고 그냥 부총리께서 사회를 보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어떤 각본도 없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 듣고 중간에서 또는 최종적으로 그때그때 코멘트 하거나 결론 내려주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엄청난 당시로서는 모험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조순 부총리 좋다 그렇게 합시다. 청와대도 좀 걱정은 되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잘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딱 정했어요. 제일 처음에 발언할 사람만 좀 사전에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고 발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왜? 대통령 앞에서 제일 먼저 말 꺼내는 거 다들 신경 쓰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권한대행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총리 국무조정실장을 하는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하는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좀 다른 모습으로 회의 진행할 수 없냐.
그렇게 꼭 사전에 다 짜놓고 각본날에 따라 하는 그런 회의 꼭 해야 되냐. 그냥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좀 한번 전개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결국 제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됐으면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정부,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기회.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자가 거기서 결정하고, 만약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으면 요런 문제는 조금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니까 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번에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회의를 좀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더 느끼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병폐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 있어서의 관료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예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을 장관이 과장, 사무관, 국장들 하여금 하게끔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두려워서 야밤중에 들어가서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고 수백 개 파일을 삭제하는 이런 일. 그래서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총리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룰 때 예산을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더 잘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재부 차관에게 도대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너희 기재부의 것이냐 하고 호통을 친 사건. 최근 기재부의 엘리트 사무관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겠다.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관료 사회의 정난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가 이제 정책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고,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하게 되었고, 청와대가 내각을 압도하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한 결과지만 관료의 역할, 자긍심은 어디서 될 수 없는,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해야 되느냐, 관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에 있어 관료,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관료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학문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관료, 주어진 정책을 그 정책의 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잘 구현해내는 행정인, 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적 혹은 사전적 의미의 관료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실상 국가의 장기 방향,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강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을 고쳐나가면서, 그래서 관료가 사실상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렇게까지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 또 기업인들의 그 기업 경영의 노력에 더해서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관료들이 지금 이제는 전혀 관료로서의 사명감, 자긍심, 보람을 잃게 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혼 없는 관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정치가 제대로 되고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인답게 행동하고 정당이
올바른 정책을 개발해내고 그러한 배후에서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충분히 지적 공급을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뭐 굳이 관료가 영혼 있는 관료가 될 필요 없죠. 주어진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전문적인 일종의 기술인으로서의 관료, 이것이 뭐 진정한 의미의 관료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관료가 그 역할을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학자들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 기구들은 나라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라가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를 창설하고 잘못된 제도를 폐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오로지 국민들의 인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만이 지금 관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관료의 역할까지 없어져 버렸을 때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참 우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뭐 이외에도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 국정의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나 특히 경제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입니다.